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제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볍기도 한데 단열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겨울 오잖아요.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게 이제 11월 초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오면 내 집이 따뜻할까 아마 그거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단열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단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내단열이 있고 외단열이 있는데 먼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단열로 대표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내단열로 하고 있어요. 즉 단열재가 실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단열이 외단열보다 좋다. 왜냐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일단 열적 성능 면에서만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외단열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열재가 실내 쪽에 붙는데 이 실내에 붙는 단열재는 대부분 이렇게 핑크색으로 일부러 칠해왔습니다.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압출법 보온판이 주로 이 실내 측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 부분 다 가리고 그냥 건물의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실내,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핑크냐?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실내 습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습기를 투과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두꺼울수록 이제 방습의 재료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실내 상대 습도가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습기가 뚫고 갈 수 있고 그 단열재와 외벽면 사이까지 습기가 뚫고 온다고 하면 그게 결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옛날 아파트 좀 단열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단열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외벽면 쪽을 따라서 결로가 흘러내리고 그 결로가 바닥에 생기면서 마루가 썩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 단열재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고 그 습기가 차가운 외부 공기와 만나서 그게 결로를 변한 다음에 그 결로수가 바닥에 흐르고 그게 마루를 썩게 만드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가 최대한 투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소핑크를 하는 거고 이 아이소핑크도 그냥 하지 않아요. 최근에 단열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측에 내단열을 하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양의 내단열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두 겹으로 시공을 하고요. 두 겹을 시공할 때 엇갈려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모두 지금 그림에는 이렇게 한 판으로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 이게 쪼가리해서 붙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쪼가리와 쪼가리 사이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틈을 사실 기밀하게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틈과 틈이 서로 엇갈리게 해서 안 만나게 그래서 최대한 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엇갈려서 시공을 하고 특히나 이게 모서리 같은 데로 가면 그 엇갈리는 면을 최대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딱 맞물려 들어가게끔 해서 최대한 습기가 투과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내단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열이 이제 기하학적 열교라고 해서 상당히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딱 재보면 모서리의 온도가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그 기하학적 열교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 모서리가 취약하다. 그리고 곰팡이가 모서리에 주로 피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기하학적 열교가.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습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저게 아무리 두꺼워도 사실 습기가 아예 통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방습이라고 보지만 이제 이것까지 완벽하게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적어도 내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의 열적 성능을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단열재를 지금 규정보다 좀 얇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습기 투과가 되는 거 아니냐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단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그 조인트 부분에 방습 테이프 시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건물인데 단열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내단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걔네들이 단열하는 걸 보면 단열재와 단열재 만난 부분, 그 다음에 단열재 벽부, 단열재와 이제 벽이 만나는 그 조인트 부분, 거기 모두 다 방습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표준 시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가 부득이하게 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틈을 메울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습 테이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도대체 왜 내단열을 고집하고 외단열은 없느냐? 내단열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정을 생각을 해보면 단열재를 실내 쪽에 붙임으로 인해서
바깥쪽에는 사실 페인트만 바르면 됩니다. 그쵸? 아파트가 대부분 다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싸고 공정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골조가 다 올라가고 마른 상태에서 단열재를 엘리베이터로 위층으로 보내고 실내에서 작업을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단열에 비해서 내단열 공법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마감재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용이성도 더 있고요. 근데 외단열에 비해서 치명적인 점이 뭐냐? 바로 열교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다 벽입니다. 벽.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 벽이 실내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는 단열재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 두껍게 깔면 여기 마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단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열적으로 비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실 때 뭐라 표현해야 하면 냉기가 타고 흘러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아마 실제로 피부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전문적으로 말하면 열은 이제 요건 고등학교 물리 화학 시간 배우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쪽으로 내부의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로 방지 단열재라고 해서 벽체 부분에 단열재가 끊어지는 부분에 이 결로 방지 단열재를 일체 타설로 해서 메꿔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결로 방지, 결로를 방지하게끔 하는 단열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딱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대부분 여기 한 30mm 정도 그리고 이게 길이가 400mm 정도 여기 되게 절묘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설을 미리 일체 타설을 함으로 인해서 단열재를 해서 최소한 결로로 인한 시공하자는 생기지 않게끔 최근에는 내단열 시공을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최근에 낮은 상가에서도 내단열 방식은 안 쓰거든요. 외단열 방식을 주로 쓰는데 그럼 그쪽에서 외단열을 왜 쓰냐? 분명한 것은 내단열보다 외단열이 더 비용이 비싸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지에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짓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 면적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로 올수록 외단열을 쓰는 건데 내단열로 쓰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중심선이라고 하죠. 그 중심선을 책정하는 기준이 단열재와 콘크리트 벽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당연히 외단열의 성능이 내단열보다 좋기 때문에 외단열을 권장하고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벽체 중심선, 면적을 계산하는 중심선 라인이 벽체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가 아무리 두껍게 늘어나도 내부의 마감재가 늘어나도 벽체 중심선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성능이 어떻든 간에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쓰이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훨씬 더 건폐율적으로 이득이고 용적률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외단열이.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올수록 100mm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단열보다 외단열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지으시는 분들 중에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내단열 공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저의 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다소 더 듦에도 불구하고 외단열로 하는 이유는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 면적 계산상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비용 면에서 보면 단열재가 외부로 붙고 그 단열재를 그대로 외기에 노출시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마감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마감 보시는 게 주로 돌, 벽돌, 타일, 미장 마감 그런 게 겉으로 들어가서 이 단열재 자체를 직접적인 외기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무언가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법이 구성이 되게 돼 있고 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내단열보다.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코킹 하나, 그 다음에 가면 물 끊기 정도로 모든 물 처리가 다 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에 창문을 올려두고 그 다음에 방수를 위한 별도의 시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소규모 현장에서 물이 새는 이유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일체 타설을 해서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돌두겁을 한 다음에 돌두겁과 파라펫 사이에 별도의 코킹 마감을 해주지 않아서 그쪽으로 물이 백어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누수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단열로 하실 때는 반드시 개구부 주위에 방수 테이프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단열 시스템의 차고와는 별도의 또 다른 공정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누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적 성능이 내단열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전체를 단열재로 다 감싸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내단열처럼 열이 끊기는 구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열적 성능을 좋고, 요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무리 잘된 내단열보다 허접한 외단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단열로 꼭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거를 저는 항상 권장드리고 있고, 실제로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아무리 고층으로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다 외단열을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열적 성능 향상, 그다음 그런 걸 위해서라도 꼭 외단열을 저는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인테리어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자, 내단열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방습 재료도 거의 기능을 같이 한다라고 드렸습니다. 단열재가. 외단열은 물론 요거 외단열에 뭐 붙이는 단열재 종류에 따라서 습기 투과율이 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습기가 나가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콘크리트는 준공 타설이 다 돼서 이제 딱딱해지고 굳는 과정에서 항상 건조 수분이라고 해서 수분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콘크리트는 이게 다 마를 때까지, 뭐 날씨 좋을 때 타설하면 뭐 2년, 그 다음에 날씨 안 좋을 때 타설하면 뭐 3, 4년까지도 가요. 그래서 일정 수분 이상, 일정 수분이 다 증발된 이후에서야 더 이상 증발되지 않는 평형 상태가 오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콘크리트가 수분을 배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 갔을 때, 갓 타설한 이제 공사 현장, 골조 현장 다 끝난 상태에서 딱 습도계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보면, 특히 이런 지금 같은 가을이나 봄 계절 날씨에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외부보다 내부가 조금 더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수분을 계속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더 생기는 거죠.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바깥으로 계속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는 사실 습기가 그렇게 뚫고 들어올 여지는 없어요. 단열재 시공이 잘 돼 있다는 가정 아래. 자, 근데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이 콘크리트의 건조 수분이 실내 쪽으로 계속 증발을 하고, 그거를 입주자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좀 그냥 언뜻적으로 봤을 때 이 관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게 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맞습니다. 불편한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적 현상이 좀 달라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 실크 벽지 많이 하시죠? 서커보드 투피 치고 그 다음에 요 실크 벽지로 하고,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투습이 원활한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한테 쓰는 거, 외단열의 요 내부 쪽에 실크 벽지를 쓰는 거는 콘크리트의 건조 수분을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본다면 요 외단열 시스템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다가구 단독주택 지으실 때 실크 벽지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실크 벽지 쓰는 대신에 합지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합지를 시공하기 위한 바탕면은 가끔가다 MDF가 가공 쉽다고 이제 MDF를 쓰시는 분이 계신데, MDF보다 투습이 원활한 석고보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콘크리트의 건조 수분이 실내 측으로 배출을 하고, 그거를 외기로 다시 사용자가 꺼내줄 수 있도록 2, 3년간은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건전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외단열 시스템에서 뭔가 내 집을 짓는다라고 하실 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합지로 일단 시공을 하시고, 어느 정도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럴 때 어느 정도 이제 내구 연한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점에서 실크 벽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수성용 페인트로
해서 도장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도장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여기를 그냥 합지로 해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거를 권장드린다. 요 말씀까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단열과 외단열의 기본적인 시스템 차이 이해되시죠? 단열재가 안쪽에 있는 거, 단열재가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콘크리트의 건조 수분이 안으로 배출하냐 외부로 배출하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까지 다 일일이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건축사 혹은 시공사와 일을 하시는 거를 저는 언제나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